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에서 코드가 담기는 3개의 그릇, 어셈블리 네임스페이스 유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개념은 각각 다른 층에 존재하는데요. 구분을 못하면 빌드 오류가 났을 때 어디를 고쳐야 할지조차 판단이 안 됩니다. 어셈블리는 디스크의 물리적 덩어리, 네임스페이스는 논리적 이름 공간, 그리고 유징은 이 둘을 편하게 엮는 컴파일러 지시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개념이 물리논리 연결 세층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IL이 실제로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리고 유니티 개발자가 자주 밟는 함정까지 차근차근 쌓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흔한 문제 상황을 하나 볼까요?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텍스트 메시 프로를 쓰려고 스크립트 상단에 이렇게 유징 tmp로 한 줄을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빌드를 돌리면 CS0246 오류가 뜹니다. tmp로라는 형식이나 네임스페이스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유징을 썼는데 왜 안 될까요?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누겟으로 newtonsoft.json 패키지를 설치하고 CSProJ의 패키지 레퍼런스까지 들어갔는데 JSON 컨버트 타입을 못 찾는 경우요. 이번엔 유징을 빼먹은 겁니다. 이 두 오류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세 개념이 각각 다른 층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여기서 유징의 정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징은 컴파일러에게 네임스페이스의 타입을 짧은 이름으로 부르겠다고 알려주는 지시문입니다. 중요한 건 네임스페이스를 가져오는 것이지 DLL 파일, 즉 어셈블리를 로드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을 쓰면 system.collections.generic listInt 대신 그냥 listInt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름을 줄여주는 단축 표기일 뿐 어떤 바이너리 파일을 새로 로드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세 개념의 관계를 먼저 한 장의 그림으로 머릿속에 심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기억해 두시면 오늘 내용 전체의 뼈대가 잡힙니다. 이 그림이 바로 세 개의 층입니다. 맨 위 주황색이 물리층, 어셈블리입니다. 어셈블리 C#.dll, unityengine.core-module.dll 같은 실제 디스크에 있는 바이너리 파일이죠. 배포 버전 보안의 단위입니다. 가운데 파란색이 논리층,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어셈블리 안의 타입들을 논리적으로 묶는 이름표예요. MyGame, Combat, UnityEngine, System.Collections.Generic 같은 것들이죠. 이름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맨 아래 초록색 연결층, 유징입니다. 이건 오직 컴파일 타임에만 존재합니다. 런타임에는 흔적도 없죠. 도서관으로 비유하면 어셈블리는 건물, 네임스페이스는 층이나 섹션, 타입은 실제 책, 그리고 유징은 자주 가는 섹션의 정기 출입증입니다. 이 출입증이 있으면 긴 이름 대신 짧은 이름만 말해도 사서가 알아듣는 거죠. 가장 단순한 예시를 볼까요? 첫 번째 줄에 MyGameCombat, 네임스페이스 안에 데미지 칼크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줄에서 using MyGame.combat을 써서 MyGame.combat 층 출입증을 끊었죠. 그 덕분에 17번째 줄에서는 MyGame.combat.damageCalc라는 긴 이름 대신 그냥 damageCalc라고 짧게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직관적이죠. 그런데 이 코드를 컴파일하면 IL은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요? 이게 유징의 본질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위 코드를 컴파일한 IL입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18번째 줄이에요. IL에서 타입 이름이 mygame.combat.damageCalc, 즉 전체 이름 FQN으로 저장되어 있죠. 유징은 어디에도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유징의 정체입니다. 유징 지시문은 컴파일러가 소스를 읽을 때만 쓰는 단축 테이블일 뿐이고 컴파일이 끝나면 그냥 버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유징은 런타임 비용 0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죠. 쉽게 말하면 유징은 편집 기용 약자 사전 같은 겁니다. 컴파일러가 데미지 칼크를 만나면 사전을 뒤져서 mygame.combat.damageCalc로 풀어쓰고 나면 사전은 버립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어셈블리, 즉 DLL이나 이그제 파일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셈블리는 단순히 코드가 들어있는 파일이 아니에요. 윈도우 피 포맷 위에 .NET 전용 헤더와 여러 메타데이터 테이블이 얹혀진 자기 서술적 바이너리입니다. 자기 서술적이라는 건 파일 자체가 자기가 어떤 타입을 담고 있는지, 어떤 다른 어셈블리에 의존하는지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그림이 어셈블리의 내부 구조입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P 헤더는 OS 가이 파일을 실행 파일로 인식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 CLR 헤더가 런타임, 즉 CLR에게 이건 관리되는 코드다라고 알려줍니다. 주황색으로 강조된 매니페스트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어셈블리의 신분증과 의존성 목록이에요. 버전, 퍼블릭 키 토큰, 그리고 어셈블리 래프로 기록된 다른 어셈블리 참조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래 메타데이터 테이블은 타입과 멤버 정보를 담은 구조화된 테이블이고 타입 데프, 메서드 데프, 타임래프 같은 것들이 들어있죠. 리플렉션, 인텔리센스, 지트가 모두 이걸 읽습니다. 마지막에 IL 코드 메서드 본문이고 실행 시점에 지트가 기계어로 변환하는 대상이죠. 이제 매니페스트에 어셈블리 참조가 어떻게 박히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으로 리스트 t를 가져와서 컴퓨 메서드 안에서 리스트 인트를 하나 만들고 원소를 하나 추가한 다음 반환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걸 빌드해서 IL로 뽑아보면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위 코드를 컴파일한 IL 중 컴퓨트 메서드 부분이에요. 여기서 꼭 보셔야 할 부분은 네 번째 줄입니다. new obj 명령에 리스트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그 앞에 대괄호로 system.collections라고 붙어있죠. 이게 바로 어느 어셈블리에 있는 타입인지를 가리키는 어셈블리 레프 참조입니다. 재미있는 건 네임스페이스는 system.collections.generic인데 어셈블리 이름은 system.collections라는 거예요. 네임스페이스와 어셈블리 이름이 일치하지 않죠. 컴파일러는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을 보고 리스트 t를 찾아낸 뒤 그 타입이 실제로 담긴 어셈블리인 system.collections를 IL에 직접 박아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조와 유징이 다른 일을 한다는 말의 정체입니다. 패키지 레퍼런스는이 DLL을 뒤져봐도 좋다고 알려주고 유징은 그 DLL 안이 네임스페이스 타입들을 짧은 이름으로 쓰겠다고 알려줍니다. 둘 다 있어야 해요. 다음은 이름 해석 순서입니다. 컴파일러가 소스에서 리스트 인트 같은 타입 이름을 만나면 정해진 순서대로 타입을 찾아나갑니다. 이 순서를 알아두면 왜 내가 만든 벡터3가 유니티 엔진.벡터3보다 먼저 선택되는지 이해할 수 있죠. 이 그림이 컴파일러의 이름 해석 순서입니다. 식별자를 발견하면 4단계를 순서대로 뒤집니다. 1단계는 현재 네임스페이스와 그 부모 네임스페이스의 타입부터 찾아요. 예를 들어 파일이 mygame.combat 안에 있으면 mygame.combat 그 다음 mygame에서 먼저 찾습니다. 2단계는 파일 상단 유징이 가져온 네임스페이스죠. 1단계에서 못 찾으면 여기로 넘어옵니다. 3단계는 글로벌 유징으로 가져온 네임스페이스 C#10에서 추가된 기능입니다. 4단계는 암시적 유징 .NET 6부터 CS Pro J의 implicit usings enable로 켜는 기능이에요. 위에서부터 찾다가 처음으로 매칭되는 타입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내부, 즉 현재 네임스페이스에서 먼저 찾는 순서가 핵심이에요. 만약 둘 이상에서 발견되면 CS0104 모호 오류가 나고 이때는 using alias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예시가 신입이 가장 자주 당하는 버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면 현재 네임스페이스 mygame.combat 안에 벡터3 구조체를 직접 정의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줄에서 using unity engine을 썼죠. 유니티 엔진에도 벡터3가 있습니다. 그럼 11번째, 12번째 줄에서 벨로시티 필드의 타입으로 쓰인 벡터3는 어느 것일까요? 이름 해석 순서의 1단계의 규칙 때문에 현재 네임스페이스 안에 mygame.combat.벡터3가 먼저 발견됩니다. 유니티 엔진.벡터3가 아니라 내가 만든 벡터3가 이기는 거예요. 의도한 건 유니티 엔진.벡터3였는데 실제로는 내가 만든 걸 쓰고 있으니 런타임에 이상한 버그가 나죠. 컴파일러는 오류도 경고도 안 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using alias입니다. 다섯 번째 줄처럼 유니티 벡터 3라는 별칭을 유니티 엔진.벡터3에 붙이면 이제 블랙 클래스에서 쓰는 유니티 벡터 3는 확실히 유니티 엔진 쪽입니다. 이름 충돌이 있을 때는 이렇게 alias로 명시적으로 풀어주는 게 안전합니다. 코드 리뷰 때도 의도가 분명해지고요. 자, 이제 유징의 4가지 형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C#10 기준으로 유징 지시문은 4종류가 있습니다. 이 표가 4가지 유징을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는 네임스페이스 유징, 유징 시스템.linq 같은 가장 기본 형태로 특정 네임스페이스 타입을 짧은 이름으로 쓰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정적 유징, 유징 스태틱 시스템, 메스처럼 쓰면 정적 클래스 멤버를 이름 없이 파이나 파워만으로 호출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는 별칭, 유징 제이슨 시스템.text.json처럼 긴 이름을 축약하거나 이름 충돌을 해결할 때 씁니다. 네 번째는 전역, 글로벌 유징 시스템을 한번 쓰면 프로젝트 전체 파일에 자동 적용되는 강력한 기능이에요. C#10에서 추가됐습니다. 유징 스태틱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면 C#6부터 도입된 기능인데요. 특정 클래스의 스태틱 멤버, 즉 메서드 필드 상수를 클래스 이름 없이 직접 호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학 계산이나 링크 헬퍼처럼 짧게 쓰고 싶을 때 유용하죠. 예를 들어 using static system.mess 글 쓰면 그 다음부터 파이 별표 power 이로 바로 쓸 수 있어요. mess.py 별표 mess.power 이를 쓴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글로벌 유징은 C#10에서 추가된 기능입니다.
보통 글로벌 유징.cs라는 한 파일에 글로벌 유징을 선언해두면 프로젝트 내 모든 파일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반복적으로 파일 상단마다 쓰던 유징 시스템이나 유징 유니티 엔진 같은 지시문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글로벌 유징 유니티 엔진을 한 번만 선언하면 이제 프로젝트의 모든 .cs 파일에서 유징 유니티 엔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징은 정말 공짜인가? 라는 질문에 IL로 답해보죠. 정적 유징을 쓴 경우와 전체 이름으로 호출한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적 유징을 쓴 버전입니다. 첫 번째 줄에 using static system.mess로 정적 멤버를 가져왔고, 일곱 번째 줄에서 파이와 파워를 클래스 이름 없이 바로 쓰고 있죠. 짧고 깔끔합니다. 이건 같은 계산을 전체 이름으로 쓴 버전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system.mess.py랑 system.mess.power를 꼬박꼬박 다 적었어요. 소스 코드는 더 길어 보이죠? 과연 두 버전의 IL은 얼마나 다를까요? 두 메서드의 IL을 나란히 놓은 겁니다. 첫 번째 줄이 에어리어 위드 유징 스태틱 버전이고 13번째 줄이 에어리어 위드 풀네임 버전인데요. 놀랍게도 두 IL이 바이트 단위로 완전히 같습니다. ldc.r8로 파일값 3.141591을 로드하고 인자 r을 로드하고 이를 로드한 다음 메스, 파워를 콜하고 뮬로 곱해서 반환합니다. 명령어 시퀀스가 정확히 동일해요. 심지어 어셈블리 경계 시스템 런타임도 두 경우 모두 IL에 똑같이 박힙니다. 유징 스태틱을 쓴다고 메서드가 더 빨리 실행되지도 느려지지도 않는다는 뜻이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유징 선택은 성능 문제가 아니라 가독성과 의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엔 유니티 핫패스에서 자주 나오는 실전 예제를 보겠습니다. 유징 엘리어스로 이름 충돌을 해결하는 케이스예요. 유니티 게임에서 유니티 엔진.랜덤과 시스템.랜덤을 함께 쓰면 이름이 정확히 겹칩니다. 유니티 엔진.랜덤은 내부적으로 엔진의 전역 시드를 쓰고 스레드 안전하지 않아요. 반면 시스템.랜덤은 인스턴스별로 시드를 갖기 때문에 서버 로직이나 테스트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둘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코드가 어떻게 지저분해질 수 있는지 먼저 보죠. 이게 전체 이름으로 매번 쓰는 지저분한 버전입니다. 아홉 번째 줄은 유니티 엔진.랜덤.range로 유니티 시드를 써서 프레임마다 달라지는 비주얼 지터를 만들고 있고요. 12번째 줄은 밑줄 서버 rng.next로 시스템 랜덤을 써서 서버 결정적 데미지를 계산합니다. 읽을 때마다 이건 유니티 랜덤인지 시스템 랜덤인지 앞에 붙은 네임스페이스를 확인해야 하죠. 이래서 두 줄이면 괜찮지만 수십 번 반복되면 피곤해집니다. 이건 유징 에일리어스로 정리한 버전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유니티 랜덤을 유니티 엔진.랜덤으로 세 번째 줄에서 시스랜덤을 시스템.랜덤으로 별칭을 붙였죠. 그러면 11번째 줄의 유니티 랜덤.range는 누가 봐도 유니티 쪽이고 12번째 줄의 밑줄 서버 rng.next는 누가 봐도 시스템 쪽이 됩니다. 코드 리뷰 때 지금이 랜덤이 어느 랜덤이지? 라는 의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IL은 어느 쪽이든 유니티 엔진, 랜덤 레인지나 시스템 랜덤 넥스트 전체 이름으로 바뀌어서 동일합니다. 별칭은 순전히 사람이 읽을 때 실수할 여지를 줄이는 장치죠. 유니티 핫패스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시스템 랜덤은 넥스트 호출마다 내부별 연산이 있어서 초당 수만 번 호출되는 물리루프에서는 오버헤드가 감지됩니다. 그런 것은 유니티 매스매틱스의 랜덤이나 XY 시프트 같은 경량 난소 생성기로 교체하는 게 답이에요. C# 시프트화는 암시적 유징, 임플리시트 유징스라는 더 편한 기능이 생겼습니다. .NET 6 SDK 이상이면 CS 프로제이에 한 줄만 추가하면 자주 쓰는 네임스페이스들이 자동으로 글로벌 유징됩니다. 임플리시트 유징스를 이네이블로 켜면 SDK 유형에 따라 콘솔 기준으로 다음 네임스페이스들이 자동 적용되죠. 이게 자동으로 추가되는 글로벌 유징 목록입니다. 시스템, 시스템 collections.generic, 시스템 IO, 시스템.link, 시스템.net.http, 시스템.threading, 시스템.threading.tasks 7개가 보이지 않게 들어가요. 그래서 .NET 6 이상 콘솔 프로젝트에서는 파일 상단에 유징 시스템을 안 써도 바로 console.write라인을 쓸 수 있습니다. 신입이 유징 안 썼는데 왜 되지?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다만 유니티는 2023 LTS 기준으로 임플리시트 유징스를 자동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니티 프로젝트에서는 직접 글로벌 유징스.cs를 만들어야 해요. 지금부터는 신입이 가장 자주 받는 함정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징만 추가한다고 어셈블리가 참조되는 건 아니란 점입니다. 이게 바로 제일 앞에서 본 CS0246 오류의 원인이죠. 이게 전형적으로 잘못된 패턴입니다. 첫 번째 줄의 코멘트처럼 CS 프로제이에 newtonsoft.json 참조가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 줄에 using newtonsoft.json만 썼어요.
그러면 9번째 줄 주석에 적힌 것처럼 제이슨 컨버트 형식을 찾을 수 없다는 CS0246 오류가 뜹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CS 프로제이에 패키지 레퍼런스가 없으면 컴파일러는 newtonsoft.json 네임스페이스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징은 네임스페이스의 존재를 가정하고 짧은 이름으로 쓰게 해주는 지시문이지 DLL을 찾아서 끌어오는 명령이 아니거든요. 올바른 방법은 두 가지를 모두 해주는 거죠. 먼저 CS 프로제이의 패키지 레퍼런스로 newtonsoft.json을 등록하고 그 다음 첫 번째 줄처럼 using newtonsoft.json을 씁니다. 이렇게 해야 JSON-convert.serialize 오브젝트를 문제없이 호출할 수 있어요. 참조가 제대로 걸리면 빌드된 어셈블리의 매니페스트에 이렇게 어셈블리 래프가 기록됩니다. 첫 번째 줄의 .assembly extern newtonsoft.json이 바로 내가 참조하는 외부 어셈블리 목록이에요. 버전, 퍼블릭 키 토큰까지 같이 박힙니다. 그래서 CS0246이 뜨면 먼저 CS 프로제이의 패키지 레퍼런스와 프로젝트 레퍼런스부터 확인하세요. 유징은 그 다음에 점검하는 게 순서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인터널 접근 제한자 오해입니다. 특히 유니티에서 ASMDEF로 프로젝트를 쪼갰을 때 자주 밟는 지뢰예요. 잘못된 패턴입니다. 첫 번째 줄에 코어의 서비스 폴더에 있는 게임 세션.asmdef가 있고요. 네 번째 줄에 인터널 클래스 게임 세션을 정의했어요. 참고로 C샵에서 클래스의 기본 접근 제한자도 인터널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줄부터는 별도 UI.asmdef에 있는 허드 클래스인데 코어를 참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19번째 줄에서 뉴 게임 세션을 하려고 하면 CS0125 수준 때문에 접근할 수 없다는 오류가 뜹니다. 왜냐? 인터널은 같은 어셈블리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데 ASMDEF를 쪼개는 순간 서로 다른 어셈블리가 됐기 때문이에요. UI ASMDEF에서는 코어 ASMDEF의 인터널 타입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인터널에 대한 핵심을 짚고 갑니다. 인터널은 같은 어셈블리 내부에서만 접근을 허용하는 접근 제한자입니다. 타입이나 멤버에 인터널을 붙이면 동일 어셈블리 코드에서만 접근할 수 있어요. ASMDEF로 프로젝트를 쪼개면 각 ASMDEF가 별도 어셈블리가 되기 때문에 경계가 분명해지죠. 한 가지 더, 클래스의 기본 접근 제한자는 인터널, 클래스 멤버의 기본은 프라이빗입니다. 별표 없이 선언해도 인터널이 붙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해결 방법 첫 번째는 단순합니다. 세 번째 줄처럼 퍼블릭으로 승격하는 거예요. 게임 세션을 퍼블릭 클래스로 선언하면 외부 ASMDEF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지만 정말로 공개할 필요가 있는 타입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퍼블릭은 변경 시 영향 범위가 넓어집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조금 더 세밀합니다. 테스트나 프렌드 어셈블리만 특별히 허용하고 싶다면 인터널스 비저블 투 어트리뷰트를 씁니다. 첫 번째 줄처럼 어셈블리 info.cs의 어셈블리, 인터널스 비저블 투 마이게임.core.test를 선언하면 이제 myGame.core.test ASMDEF만 특별히 인터널 멤버를 볼 수 있어요. 단위 테스트에서 내부 API를 검증할 때 자주 씁니다. 퍼블릭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테스트 코드에서는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균형 잡힌 방법이죠. 세 번째 함정, 네임스페이스와 클래스 이름이 같으면 참사가 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꽤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에요. 이게 잘못된 패턴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면 myGame, 로깅 네임스페이스 안에 또 로깅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네임스페이스와 클래스 이름이 같은 거죠. 그리고 9번째 줄부터는 mygame.combat 쪽 코드인데 using mygame.logging으로 가져와서 블랙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번째 줄에서 logging.1으로 히트 메시지를 호출하려 하면 19번째 줄 주석에 있는 것처럼 CS0118 로깅은 네임스페이스이지만 형식처럼 사용됐다는 오류가 떠요. 컴파일러는 이 로깅이 네임스페이스인지 클래스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둘 다 같은 이름이라 모호해진 거죠. 해결은 간단합니다. 세 번째 줄처럼 클래스 이름을 로고로 바꾸면 끝이에요. 실무 규칙으로는 네임스페이스 마지막 세그먼트와 클래스 이름을 절대 같게 짓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폴더명은 네임스페이스에 그대로 반영하되 클래스명은 로거, 로그라이터, 로그 포매터처럼 구체적인 이름으로 지으세요. 네 번째 함정은 유니티 전용입니다. ASMDEF 순환 참조 함정이에요. 예를 들어 combat.asmdef가 UI.asmdef를 참조하고 UI.asmdef가 다시 combat.asmdef를 참조하면 순환이 생깁니다. 유니티 에디터가 바로 에러를 내요. ASMDEF끼리는 순환 참조가 절대 금지입니다. 해결 방법은 사이에 공통 인터페이스만 정의한 shared.event.asmdef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컴백과 UI 둘 다 쉐어드를 참조하게 하고 서로는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벤트 기반으로 예를 들어 유니티 이벤트나 C샵 이벤트로 결합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죠. 자, 이제 C샵 버전별로
네임스페이스와 유징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C# 1.0 시절은 가장 원시적인 형태였어요. 중괄호 네임스페이스와 네임스페이스 유징 딱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이게 C# 1.0 스타일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에 유징 시스템이 있고 세 번째 줄부터 네임스페이스 myGame.combat 블록을 중괄호로 열고 그 안에 데미지 칼크 클래스를 넣는 구조죠.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이 스타일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C# 6제명이 2015년에는 유징 스태틱이 도입됐습니다. 정적 멤버를 이름 없이 호출할 수 있게 된 거죠.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C# 오이아 스타일입니다. 에어리어 메서드 안 세 번째 줄에서 system.s.py와 system.s.pow를 꼬박꼬박 다 적고 있어요. 읽기 조금 답답하죠. C# 6 이후에는 이렇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줄에 using static system.ms를 선언하면 다섯 번째 줄에서 py와 pow를 바로 쓸 수 있어요. 앞에서도 봤지만 IL 관점에서는 두 버전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순전히 소스 가독성을 위한 문법이에요. C# 2021년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파일 범위 네임스페이스와 글로벌 유징이에요. 먼저 파일 범위 네임스페이스를 보겠습니다. C# 9 이하 스타일은 이랬죠. 전통적인 중괄호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네임스페이스 mygame.combat으로 시작해서 중괄호를 열고 그 안에 클래스를 넣습니다. 모든 멤버가 한 단계 들여쓰기를 더 먹게 되죠. C# 10부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namespace mygame.combat 세미콜론으로 끝냅니다. 중괄호가 없죠? 파일 전체가 한 네임스페이스이면이 파일 범위 네임스페이스가 들여쓰기 한 단계를 통째로 절약해줍니다. 단은 6 이상 프로젝트 템플릿의 기본이 이미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중괄호 스타일러스든 파일 범위 스타일러스든 IL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점클래스 퍼블릭, 오토 ng, 비포 필드인 마이게임, 컴뱃 데미지 칼크, 동일한 타입 이름, 동일한 힛 메서드 시그니처, 동일한 IL 본문이 나오죠. 순전히 문법만 바뀐 겁니다. 글로벌 유징도 C# 10에서 도입됐어요. 첫 번째 줄처럼 보통 프로젝트 루트에 글로벌 유징.cs라는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 글로벌 유징 시스템, 링큐, 네 번째 줄에 글로벌 유징 유니티 엔진 같은 선언을 쭉 넣습니다. 한 번만 쓰면 프로젝트 모든 .cs 파일에 자동으로 적용돼요. 파일 상단의 반복적인 유징 더미가 싹 사라집니다. C# 12 2023년에는 별칭 기능이 확장됐습니다. 기존 유징 에일리어스는 네임스페이스와 일반 타입에만 쓸 수 있었는데 C# 12부터는 튜플, 배열, 포인터까지 별칭을 붙일 수 있게 됐어요. 먼저 C# 11 이하에서는 불가능했던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건 C# 11 이하에서는 에러가 나는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using alias cannot be applied to tuple, 튜플에는 별칭을 붙일 수 없다는 에러가 나요. 그래서 튜플을 반복적으로 쓸 때 이름을 붙일 방법이 없었죠. C# 12에서는 드디어 이렇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줄에 using position int x, int y로 튜플에 별칭을 붙이고 두 번째 줄에는 using int array int로 배열해도 별칭을 붙였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 줄에서 포지션을 반환 타입으로 바로 쓰고 일곱 번째 줄에서는 int array를 필드 타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게임 코드에서 int x, int y 같은 튜플을 반복적으로 쓸 때 별칭 한 줄로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한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셈블리, DLL 또는 이그제는 디스크 물리층에 존재하고 컴파일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으며 참조된 어셈블리는 처음 쓰일 때 로드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소스 논리층에 존재하고 컴파일 후에는 IL의 타입 전체 이름으로 병합되며 런타임 비용은 0입니다. 이름에 점이 들어갈 뿐이죠. 유징은 소스 편의층에 존재하고 컴파일 후 IL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으며 당연히 런타임 비용도 0입니다. 완전히 컴파일 타임 전용 기능이에요. 신입이 꼭 기억할 체크리스트도 말씀드리면요. CS0246이 뜨면 CS프로제이의 패키지 레퍼런스부터 확인하고 유징만 추가해서는 어셈블리가 로드되지 않는다는 점, 어셈블리와 네임스페이스는 1대1이 아니라는 점, 이름 충돌은 유징 에일리어스로 풀고 ASNDF로 분리하면 인터널은 경계에서 막힌다는 점, 그리고 파일 범위 네임스페이스와 글로벌 유징이 C# 10 이상의 기본 스타일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드가 어디에 담기는지 세층을 구분할 수 있게 됐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전형 유징의 실전 활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